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는 상상하지 않으리라. 나딘 스테어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서 이 시는 미국의 시골 마을에 살던 할머니 시인 나딘 스테어가 85세가 되던 해에 쓴 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원래 출간될 당시의 제목은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제목이었는데요. 10만 부 판매 기념 스페셜 에디션을 준비하면서 김혜남 님이 평소 좋아하던 이 시가 책의 제목과 더 어울릴 것 같아 이 시의 제목이 책의 제목이 됐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에는 불과 40대의 나이에 파킨슨 병에 걸린 정신과 의사 김혜남 님이 20년 넘게 파킨슨 병을 알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는 지금껏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은 밀린 쑥지하듯 인생을 살지 말고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지도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고민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인생을 더 재밌게 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4장에는 40을 넘긴 독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담겼는데요.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상처받아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답이다 등 김혜남 님이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제가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종종 읽었는데요. 하나의 문이 닫혀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또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김혜남 님이 파킨슨 병을 진단받고 들었던 생각과 이후 깨달음에 대해 적은 부분을 일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 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바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에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에 파킨슨 병이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 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파킨슨 병은 아직까지 딱히 치료법이 없어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발병 후에 15년에서 17년 정도가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18살 때 바로 위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단 말인가?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시 나는 평상심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덜 끔찍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미래가 빤히 그려졌고 그것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한없이 천장만 바라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내가 불치병 환자가 돼 의사로부터 몇 년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고 불고 원망한다고 해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깜깜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에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그 당시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주면 문제가 될 게 없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 오늘을 망쳐야 하는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리고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 세포가 80%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이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2013년 그 다음 단계 약인 레보도파를 쓰기까지 말이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을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다.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이 됐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12년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며 깨달은 것들. 나는 내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 거라고 생각했다. 70이나 80세가 돼도 의지가 있다면 환자를 면담하고 치료하는 일이 가능할 뿐더러 환자들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 치료를 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그런데 병이 내게 찾아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지도 벌써 22년. 나에게 파킨슨병은 불청객인데 어느새 사랑방을 딱 차지하고는 도통 갈 생각을 안 하는 손님이 됐다. 게다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루에 삼시세끼를 반드시 차려줘야 그나마 잠잠하고 안 그러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까칠한 손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참 많다. 첫 번째는 단점을 애써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나는 집을 지고 다니던 달팽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 몸이 집이고 내 머리가 이걸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알아서 착착 움직인 반면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집을 끌고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내 경우 오른쪽 다리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 그 다리를 끌게 됐는데 어떻게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움직여 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튼튼한 왼쪽 다리에 힘을 줘서 움직이면 오른쪽 다리도 같이 따라갔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힘이 남아있는 강한 쪽을 더욱 강화시켜 움직이면 약한 쪽이 따라가는데 약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려고 하면 죽어도 안 움직인다. 즉 약한 부분인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부분인 장점에 집중해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단점은 그냥 두고 그 시간에 장점을 더 키워나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장점이 단점을 커버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그 단점을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그래서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이크로월드를 발견하다. 본과 3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있었다. 아니, 단풍이 든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낙엽이 지는 늦가을이 되어 있을 줄이야. 공부하느라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뿐 나는 또다시 바쁘게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휙휙 지나쳐갔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천천히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세상을 구석구석 바라보며 물방울같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독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기 직전의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줄을 미처 몰랐었다. 예전에 그냥 푹 떠서 금붕어 밥을 줄 때는 몰랐는데 천천히 주면서 금붕어들을 보니 조그만 입을 오물거리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막 잠든 아기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도 아름답고 깜깜한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도 아름답고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설경도 아름답다.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소설 창가의 토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의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파킨슨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면서도 그걸 왜 굳이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스하고 위안이 되는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세 번째,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돼 기어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랬다. 모든 뼈와 살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끄럽지만 나 또한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녘 아파서 자지도 못한 채 고통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은 조금은 수그러드는 때가 반드시 왔기 때문이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 움직일 수 있거나 약 기운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기도 했다. 그래서 나에게 기다림은 언젠가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상상하며 고통을 버텨냈다. 어제는 꼬리뼈까지 아팠는데 오늘은 옆으로 눕는 것도 되네. 몸을 다 못 움직여도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네. 정말 다행이다. 오늘은 약을 먹고 2시간밖에 못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파킨슨병에 걸린 지 이제 22년. 그동안 나는 크고 작은 수술을 5번 받았고 병은 악화됐다 조금은 나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도 많이 아팠지만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 덜 아픈 시간이 찾아왔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힘든 시절은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두기 바란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 올 것이다. 네 번째, 겸손을 배웠다. 언젠가부터 환자들이 나를 보고 그랬다. 달라졌다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결 편안해 보이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웃으면서 말한다. 병이 제 스승이죠. 파킨슨 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이 조금은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지금은 기다린다. 저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언젠가 저 사람도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예전 같으면 내 한계도 모른 채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 한계를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실수도 쉽게 인정하게 됐다. 그건 내 실수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 당신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유머의 힘은 역시 세다. 사람들이 나의 병에 대해 알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먼저 웃으며 그런다. 제가요, 옛날에는 가진 거라곤 돈하고 미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병하고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풀고 나를 대하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다. 내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병자다라며 늘 심각하고 우울하게 살기는 싫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그런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값을 안 내요. 제가 계산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한 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유머를 던지고 나면 내 병이 가볍게 느껴져 기분이 좋아진다. 유머가 병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친김에 내가 나에게 붙인 별명도 있다. 3-hour woman. 약을 먹으면 3시간 동안은 괜찮아서 만든 별명인데 원더우먼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별명인 것 같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 고대 이집트인은 죽음에 대해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영혼이 하늘에 가면 신은 2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한다. 대답에 따라 천국에 갈지 말지가 정해졌다고 한다. 그 2가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그대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나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을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까? 나는 몸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내 삶이 허락하는 대로 흘러가듯 살아가고 싶다. 일단 오늘은 예쁜 옷을 입고 외출을 할 생각이다.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다 보면 나는 또다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무척 행복할 것 같다. 오늘은 김혜남님의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말처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딘 스테어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는 상상하지 않으리라. 나딘 스테어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서